아티스 집 정원에 카비르 형상으로 꿈에 나타난 남근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 후 본 꿈에 따라 기념비에 생명의 입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볼링겐에 그의 별장 호숫가에 배를 메어두는 남근 모양의 돌 둘레를 쪼아서 담쟁이 덩쿨 화환을 새겨놓고 거기에 다음과 같이 비명을 새겨 넣었다. 아름다운 아티스에게. 돌은 많은 야생 아내문에 영원한 봄과 같은 삶의 광채를 상징하는 아티스의 신의 꽃 사이에 서 있었다. 꿈에 나타난 고대 남근신은 에로스 원리의 창조 원리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테레스포르스, 즉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수행자이기도 했다. 에피다우로스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성지의 문 위에는 에로스와 메테의 상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심적治愈力인 사랑과 망화경이며 아스클레이피오스 자신은 그의 젊은 짝으로 저 남근적 카비르 신을 그 주위와 옆에 거느리고 있다. 이 텔레스포르스는 완성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불린다. 즉 변화의 신이다. 융은 강한 인간 때문에 선한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별로 그럴 가치가 없는 환자들에게도 동정심을 베풀었다. 한 번은 그의 회색테리아개 요끼의 다리가 문에 끼었다. 그가 풀어주려고 했더니 걔가 아파하면서 물어버렸다. 융은 이 이야기를 즐겨하면서 웃으며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 환자들도 가끔 이러거든. 또 한 번은 어떤 불쾌한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진 낯선 여인이 볼링겐 별장에서 쉬고 있는 융에게 들이닥쳐 자기 문제들을 푸념하면서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주위에 어떤 이가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융을 비난했을 때 융은 슬프게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너무도 잔인합니다. 그녀의 정신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지요. 융은 평생 동안 이처럼 강자에 관대한 선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다리를 내려오는 융을 보고 곰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곰은 일반적으로 북극 메디슨맨의 특별한 수행자이며 숲의 신인데 메디슨맨들은 그에게서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로스의 원리, 의사의 자비와 창조적 게니우스를 융의 생애와 그 결정적인 숙명 요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충동으로서 이미 그의 첫 꿈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아직 더 많은 그리고 초개인적인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 첫 꿈은 신의 죽음의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융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것은 남근으로 표현된 신의 사자 에르메스였다. 에르메스도 오시리스처럼 죽은 자들의 인도자이며 왕이었다. 필레디우스의 이름으로 표현될 때 그는 사랑과 풍요의 신으로 간주되었다. 에르메스는 평화의 중재자, 학자, 통역자, 요리사, 그리고 연금술사 등 모두 융이 그의 삶에서 몸소 실천한 생활의 여러 측면이다. 고대 후기 그리스에서는 남근적 신, 에르메스의 상은 자연을 충만케 하는 우주적 신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하나의 안트로포스, 그노시스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베사교도의 어떤 원전에 그를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한 안트로포스이다.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들 가운데 프리기아 사람들 다음으로 가장 역사가 오랜 이집트인들은 모든 다른 인간들에게 모든 신의 축성과 제의를 가장 먼저 선포했고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신들의 이름과 모습을 알렸다. 그리고 축성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할 수 없는 성스럽고 고귀한 이니스의 비위 또한 이집트인이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시스 비위의 대상은 오시리스의 은경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시리스는 무리다. 그들은 이제 모든 생성하는 것의 원인인 정액의 실체에 관해 말한다. 그것 정액이 무엇으로도 생긴 것이 아니지만 모든 생성하는 것을 낳고 기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모든 것을 만들더라도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있는 그대로 계속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홀로 선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숨은 그리고 인식 불가능한 위대한 우주의 비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느 사원에도 그 입구마다 벌거벗은 음부가 밑에서 위를 향하게 서 있고
모든 생성되는 것들의 과실로 된 화관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비한 상징을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인들로부터 전달받았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르메스가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숭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클레미아 사람들은 그것을 특히 로고스라고 해서 신봉한다. 그 말은 에르메스는 로고스다라는 의미이다. 그는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하게 될 것의 해석자이며 그 창조자로 서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밑에서 위의 것들을 향해 지향하는 남성적인 성미로 묘사된 그런 특징적인 모습으로 경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모트라크 섬 사람들은 지성소에는 모두 벌거벗은 인간의 입상이 있다. 그들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치고 있고 힐레네의 에르메스 상처럼 그 성기는 위로 향해 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은 원초적 인간이며 원초적 인간과 그와 동질에 다시 태어난 기성의 인간의 상들이다. 본질적으로 프리기아 사람들은 그것을 신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하 낙골당과 무덤 속에 낙관되어 있듯이 신체 안에 낙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프리기아인들은 그 같은 것을 역의 뜻으로 부른다. 신, 그것은 많은 이름을 가진 것, 1000개의 이름을 가진 것, 파악할 수 없는 것, 모든 피조물이 항상 다른 방식으로 열망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그노시스의 안트로포스 상은 자연의 속속들이 가득 채우는 신적인 영이었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물질적으로 죽은 진료들 사이의 융합의 상징이었다. 또한 그것은 빛나 연금술사들과 해석학자들이 자연 속에서 항상 찾았던 그 신비를 인격화한 것이었다. 이 지하계적인 즉 시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신의 상은 언제나 융의 여러 종교적 견해에 각인되었다. 그러기에 융은 그의 회상에서 목사인 아버지와 교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설교하고 스스로 믿었던 종교적, 기독교적 집단 견해들이 날이 갈수록 얼마나 그를 실망시켰으며 낯설게 느꼈는지를 수료하고 있다. 그들은 자주 불신과 회의가 깔린 어조로 형이상학적 신에 관해 운운하며 그것이 마치 개념이거나 믿어야 할 대상이듯이 말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대상에 관하여 융의 생각은 달랐다. 융 자신은 어떤 강력한 신비에 찬 인식할 수 없는 감추어진 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자기 고유의 시몬의 심층에서 인간 개개인을 향하여 말하며 그가 스스로 선택한 형상으로 개별적 인간에게 현현된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이 신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풀이 돋아난 대지의 깊은 층, 즉 자연 속에 살아있다. 괴테의 신 자연에서처럼 융에게도 자연은 신의 세계를 묘사한다. 가장 아름다우며 또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과 형상들로 우리를 둘러싼 저 엄청난 신비의 세계로. 융은 동물과 식물을 어릴 적부터뿐 아니라 그의 전 세계에 걸쳐 사랑했고 호수와 숲과 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데 지칠 줄 몰랐다. 자연은 그에게 최고의 것을 의미했고 그의 모든 젖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감동적인 자연에 관한 묘사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아주 고령에 이르려 노년의 제약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도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은 그리도 많아 식물, 동물, 구름, 낮과 밤 그리고 인간 속의 영원한 것. 나 자신에 관해 불확실하면 할수록 내가 모든 것들과 한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더욱 커졌지. 그것은 마치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마침내 그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신의 세계에 편안한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허용된 것 같았다. 자연은 융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는 어릴 적부터 부분적으로 자신이 하나의 신앙의 토대에 뿌리박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짐승, 나무, 산, 들판과 흐르는 물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부정적 영역의 기독교 전통과는 희한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을 보상하고 있었다. 융 자신의 말이다. 신의 세계에 속한 것은 모두 초인적인 것, 눈부신 빛, 시면의 암흑, 시간 공간에서 무제한의 것이 지닌 차가운 무감동, 그리고 비합리적인 우연의 세계에 섬뜩한 기괴합니다. 이러한 신의 세계 속으로 소년 융은 너무도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잃었으므로 그것이 그의 청소년 시기의 신경증적인 학교 공포에 이르렀고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자연 속으로 거의 빠지다시피 되어 학업 문제나 인간 세계의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도피하려고 했다.
얼마나 그가 천성 내향적인 성질이었는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이분의 회상을 읽어보면 이분이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학교를 못 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것이 힘들어지면 그냥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 나오는데, 이때 아버지나 가족들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간질이라고 봤어요. 융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그런데 본인이 쓰러지는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고쳐내는 과정을 가는데, 그래서 이분이 신경증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신경증을 알아서 그걸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증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분으로 보여요. 융의 첫 꿈의 남근은 말하자면 신의 세계 속에 감추어진 영을 나타낸다. 그러나 거기에 묻혀있는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인가? 이에 관해서는 융이 청소년기에 겪은 그 밖의 체험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학생 시절에 동급생과의 우애를 즐기면서도 그는 집단적인 것과 접촉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 커다란 세계 속에서 마음이 두 조각 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 당시 나는 작은 열쇠가 달린 노란색 필통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한 개의 자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끝을 깎아서 약 6cm 크기의 한 작은 난쟁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에 프로코트를 입히고 원통 모자를 씌운 뒤 반들반들하고 부드러운 가죽 구두를 신겼다. 그것을 잉크로 까맣게 칠하고 자에서 도려내어 필통 속에 마련한 침상에 눕혔다. 또 그를 위해 한 조각 송으로 외투를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나는 그의 옆에 한 개의 매끈한 길쭉하고 거무스름한 라인강의 자갈돌을 놓았는데 그 돌을 알록달록한 수채 화물감으로 칠함으로써 돌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구분했다. 그것은 그의 돌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하나의 커다란 비밀이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이에 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 난쟁이가 있는 통을 몰래 금지된 다락방에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것을 지붕의 대들보 위에 숨겼다. 아무도 나의 비밀을 발견하고 파괴할 수 없었다. 나는 마음이 든든했고 나 자신과의 괴로운 양분감은 없어졌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거나 내 민감함이 상처 입었을 때면 나는 내가 정성껏 구해내고 들여놓은 난쟁이와 예쁘게 색칠된 매끈한 그의 돌을 생각했다. 융의 해석에 따르면 저 작은 남자는 고대 그리스에 숨겨진 작은 신 펠레스포르스였다. 그는 많은 고대의 표현물들에서 의신 아르클레피오스 옆에 서서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읽어주는 자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 꿈의 남근과 동일한 것이고 이 꿈의 비유를 형상화하기 위해 최초의 어린이다운 무의식적 시도였다. 그런데 융은 왜 망토, 원통 모자, 반들반들하고 부드럽게 만든 신발, 그의 인형구를 붙였던 것인가? 이 단어들은 가장 어린 시기에 그의 어두운 체험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한번 교회 예식 뒤에 라인강으로 떠내려오는 시체를 보았을 때 그의 외관이 바로 이러하였고, 또한 마지막으로 엄숙한 검은 옷을 입은 카톨릭 수도사의 형상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그가 회상에서 이야기하듯 어린 소년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엄청난 공포로 내몰았다. 그는 검은 남자를 저 예수의 회원 중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두려움으로 언급해왔고 그 자신은 거기서 예수님을 연상했다. 이 공포의 형상은 이제 나무를 깎아 만든 검은 형상 속에서 남근의 왕과 함께 암시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지상적으로 어린 소년에게 공포의 형상으로, 지하계적으로는 매장된 자, 남근 속에서 자연의 숨은 창조신이 된 것이다. 그로써 어둡고 섬뜩한 사람 잡아먹는 자와 죽음으로 연상된 저 어둡고 섬뜩한 예수는 은밀한 방식으로 또한 첫 꿈의 땅에 묻힌 왕과 동일하다. 그러나 죽은 자이지만 그는 긍정적인 치유자의 모습으로 변했고 심지어 생명력의 수호신인 동시에 융의 가장 개인적인 비밀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융은 첫 꿈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가 그것이 사람 잡아먹는 자이다 라고 한 말인지, 다시 말해 사람 잡아먹는 그 자가 예수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그것은
예수와 반대로 사람 잡아먹는 자라는 뜻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렇게 분간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자명하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역설이다. 그는 예수이기도 하며 또한 아니기도 하다는 역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신이 죽으면 그리고 죽은 자로서 그는 위의 세계에서 어둡고 부정적으로 되어버린다. 그는 지하계의 은둔처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변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첫 부활의 형태는 남근이다. 그리스도상의 이 지하계적 자연영의 형상과의 특이한 관계는 한편으론 그리스도와 동일하고 다른 한편으론 그리스도의 숨은 대자처럼 출현한다. 융은 이 문제에 평생 동안 몰두했다. 후기에 해석한 문헌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집단적 의식의 원초적 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숨은 대자는 무의식이 인격화된 것이거나 무성적 자연의 본뜻 신격이라고 하였다. 후자는 전자가 불확실해지고 죽으면 나타난다. 적수로서가 아니라 그가 무의식 속에서 잠복하는 시기 동안의 정신적 내용의 변환 형태로서 나타난다. 융이 깎아 만든 까만 작은 남자는 소년 융에게 큰 위로를 주었는데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까만 오시리스를 연상케 한다. 강한 남근을 지닌 자, 다가오는 부활의 모습으로 있는 매장된 태양신. 부활 시에 그는 모든 다른 신들을 먹어치우고 하나의 전능한 신이 된다. 그러므로 이 꿈과 깎아서 만든 작은 남자삼은 융이 자라난 시대에 죽고 마비된 기독교적 분위기에 대하여 시몬의 깊은 곳에서 나온 응답이다. 이 응답은 몇몇 지역 상황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100년 뒤에 점점 더 우리의 전체 문화를 흔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다. 융의 첫 꿈에 나타난 매장된 왕이 숨어서 살고 있던 자연과 신의 세계, 이교적, 원초적 근원은 뒷날 다른 꿈을 융에게 보았다. 그 꿈은 그의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었다. 융은 인문과학, 특히 고고학과 자연과학에 모두 같은 정도로 끌렸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이때 그는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오래된 무덤 언덕에서 선사시대 동물의 뼈를 파내는 꿈이었고 거기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매우 의미 깊은 내용이었다. 그는 다시 숲속에 있었다. 숲은 물길과 관목으로 관통되고 있었다. 그늘진 어두운 곳에서 나는 밀접한 관목으로 둘러싸인 한 둥근 연못을 발견하였다. 물속에는 반쯤 물에 잠긴 채 희한하게 멋진 형상을 한 둥근 동물이 있었다. 그것은 많은 색깔의 빛을 발하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혹은 촉수 같은 기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직경 1m쯤 되는 커다란 방산층이었다. 이런 멋진 형상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맑고 깊은 물속에 감추어진 장소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이도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최고의 지식욕을 돋우어 주었다. 이 두부의 꿈은 융으로 하여금 자연과학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융이 알지 못했고 뒤에 비로소 연금술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이 형상이 무덤의 남근과 관 속의 까만 작은 남자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정신적 세력의 하나의 변환 형식을 표현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파라켈수스라면 아마도 자연의 빛이라고 불렀을 존재였다. 둥근 방사성 형태는 빛뿐만 아니라 또한 질서를 가리키며 자연의 어둠 속에 숨은 상태로 있다. 그것은 다시금 모성적 자연 속에서 눈을 뜨고 이제 밖으로 나온 저 신상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숲속에 감추어진 채 살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빛은 중세 이래로 기독교 계시와 함께 두 번째 인식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우주로 관통하는 세계혼의 관념과 비렐름 폰 콩테스, 플라토나파의 스콜라 철학자는 이미 자연 감각에 대한 학설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무의식적, 본능적 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관념을 아비켄나 이분 신화의 혼론 제6부에서 얻은 듯하다. 이것은 이 본능적인 본능적인 암, 우리 같으면 무의식적인 암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인간에게 천성으로 주어진 예언과 텔레파시적 능력을 설명한다. 그리고 비렐름 폰 콩게스는 아벨라르처럼 이 알물 성령과
관련지었다. 귀를레르무스 폰 파리스, 비렐름 폰 오베르, 대알베르와 대부분의 유럽 연금술사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연의 빛 혹은 자연 감각을 자연 인식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네테스하임의 아그리파에 의하면 자연의 빛에서 예언의 빛들이 네발짐승, 새, 그리고 다른 생물에까지 내려갔고 이것은 미래의 것들을 예지하는 능력을 이들에게 부여하였다. 아라케투스는 아그리파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그의 선배와 후배들과는 달리 이 빛은 인간 신체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적인 몸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이 내적인 몸은 언제나 진실인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의 빛은 성령에서 점화된 빛이며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빛은 한 예언자이며 꿈을 통하여서 그로부터 배운다. 자연의 빛이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은 수면 중에 신의 말씀의 힘으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연의 빛에 관한 이 학설을 융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이 그가 자연과학 공부를 할 것이라고 가리킨다고 본 융의 감정적 결론은 분명히 옳은 판단이었다. 융은 그 뒤 자연의 빛을 언제나 감사히 여겼다. 합당하게도 자신을 경험적 자연과학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모든 인식의 토대인 자연의 사실에 충실하였다. 많은 현대의 외향적 연구자가 그에게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자연이 밖에만 있는 것뿐 아니라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간 정신도 한 조각의 자연이다. 파라케수스의 내적인 몸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것이지 우리의 주관적 자아가 만드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 대자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뒤에 이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연금술의 상징법에서 연금술사는 먼저 앞으로 작업해갈 원료와 그 원료 속에 있는 자연의 영을 발견해내야 한다. 그 뒤에 이것을 변화 과정에 내맡기면 이 원료는 미그레도, 즉 죽음의 흑화 상태가 된다. 그 뒤로 다음으로 이행된다. 흔히 공작의 꼴이라 불리는 무지개 색깔의 색채놀이로 융의 필통 속 까만 작은 남자는 말하자면 그의 삶을 지배한 저 신의 니그레도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니그레도는 소년 융의 의식 속에서 괴의 우울 불확실성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숲속에서 빛을 발하는 방산충은 마치 공작의 꼬리 또는 색깔놀이이며 연금술사의 견해와에 따르면 진료 부활의 첫 징조, 하나의 감정의 활성화이다. 이와 병행되어 일어난 일은 이 꿈을 꾼 뒤에 시작된 융의 대학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중학교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기였다. 그는 다시 살아났고 친구들과 사귀었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알던 알베르토 웨리와 우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성격 특징을 이루기도 한 너무나 발랄한 삶의 즐거움과 정신적인 활기를 발전시켰다. 웨리는 익살스럽고 정겹게 학생 때의 융에 관한 기술을 남겼는데 그것을 보면 융이 그 당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자신을 찾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융의 삶에 최초로 영향을 준 세 개의 상징이 있다. 꿈에 나타난 지하계의 남근상, 까만 작은 남자의 환상, 그리고 숲속 어두운 곳에서 빛나던 방산충의 꿈 이미지는 융의 청년기에 뚜렷한 인상을 남긴 심적 세력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융은 그것이 일찍이 서구의 정신적 전통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훨씬 뒤에야 의식하며 발견했는데 그 전통은 바로 연금술 철학과 에르메스학이었다. 그것에서 그는 그의 정신적 조상을 재발견하였던 것이다. 당시 그 전통은 단 한 가지 형태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어머니가 융을 김나지움에 다닐 때 한 번 그의 주의를 끌게 한 게테 파우스트에 있었다. 그것은 나의 심원 속으로 기적의 향유처럼 흘러들었다. 융이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메피스토였다. 그는 그를 마귀라고만 보아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다. 분명치는 않았지만 융은 메피스토에게서 모성신의 비와의 관계, 다시 말해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예감하였다. 어떻든 메피스토와 파우스트 조막의 위대한 축성은 내게 나의 의식세계의 번역의 경이롭고 신비한 처음으로 남았다. 훨씬 뒤에야 융은 메피스토가 기록의 신비를 그에게 밝혀주는 신적인 수행에
연금술의 메르쿠리우스와 같은 것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메피스토펠레스는 서재의 학파 파우스트를 에로스의 세계로 축성하고 그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넘어서 깊은 곳으로 어머니들과 신성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았던가. 젊은 괴테가 폰 클레덴베르크의 영향을 입어 연금술과 에르메스 학을 다루었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정확한 상호 관련성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괴테의 실제 독서를 증명한 것은 롤프 크리스찬 진모만의 최근 공적이다. 특히 무명의 카톨릭 오스트리아인의 문화 호메로스의 황금사슬과 웰링의 마술 까발라 신지학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괴테를 자신의 고유의 영약으로 치료했고 연금술적 견해에 깊이 집착했던 의사 요한 프리드리히 메츠 박사에 의해 괴테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공제 비밀 결사 조합원에 가입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이하게도 여러 남독일 경건주의자들은 야콥 웨메와 프란츠 바더를 거쳐서 연금술적 장미 십자의 견해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었는데 이들의 모임에 폰 클레덴 베르크가 젊은 괴테를 인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괴테는 진정한 재래로 알려진 사무엘 리터의 저술을 읽었는데 리터는 1709년 현자의 돌의 진정한 완전한 제조법이라는 저술을 간행했다. 그 뒤에는 신철한 이론적 실제를 펴냈는데 이것은 바이게스, 파라켈수스의 야콥베메의 사상을 다룬 것이다. 또한 괴테는 프리드리 크리스토퍼 웨팅거라는 화학, 즉 연금술과 자연과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웨팅거 역시 야콥베메에 힘입어 그의 연금술여서 영원한 불멸의 영속적 오류 없는 철학 속에서 연금술의 상징성과 해석학을 기독교 세계관과 융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슈트라스부르크 시대까지만 해도 젊은 괴테의 화학은 숨겨진 애인이 되고 있었다. 1770년 8월 26일 편지가 이를 증명한다. 이 연금술적 견해는 괴테의 사적 종교로 그가 조심스럽게 숨겨둔 그러나 그로부터 가장 의미 깊은 영감을 떠올린 하나의 셈이었다. 융은 파우스트의 인물에 대해서 일종의 도덕적 비판을 가하기는 했지만 일생 동안 괴테를 크게 산탄하였고 정신적 반려자로서 사령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괴테에 대해 언급한 것을 자주 인용하곤 했다. 그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견딘 사람이요. 괴테가 고독했고 창조적 게니우스에 지배받은 것처럼 융 자신도 그러했다. 괴테가 일상적인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립되고 정신적 전통의 근본 문제에 괴로워하고 그것의 예술적 표현을 부여한 것처럼 융 또한 괴테가 그것으로 개인 종교를 구축한 바로 그와 동일한 영적 에너지의 기본 흐름에서 상들을 길어 올렸다. 괴테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도 융은 이 상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 역사적 전통, 즉 연금술과 에르메스 철학을 발견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저 심한으로 인지된 상징들은 만숙해져가는 그의 고독한 비밀로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고자 하지 않았다. 예술가로서 괴테는 연금술적 개인 종교의 영역을 그것을 비우는 우리에게 건네주지 않고 그의 작품 속에서 상징적인 옷을 입혀 몰래 집어넣었다. 사고형으로서 상하문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고 느낀 융에게서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확신을 전달하는 그는 그것을 한 번의 시적인 고지의 양식으로 죽은 자를 위한 7가지 설법 속에서 형상화하고 시도하였으나 뒤에 이런 전달 방식이 너무 개인적이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동시대 심리학 세계의 과학적 양식에 의거하고자 하였으나 시적인 언어를 결코 단념할 수는 없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저 암시적으로 언급될 수 없었다. 그가 옛 연금술사들을 발견하자 마침내 개인적 체험들과 확신들을 서양의 역사적 전통에 결부하고 형상화하고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중세 전성기 이래 연금술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신상과 인간상을 의미하는 세계관적 변환이 더욱 강력하게 준비되었다. 그것은 본적인 기독교의 신과 인간상을 보충하여 보다 큰 원만성을 이루게 하는 세계 이미지다. 이것은 수병자 시대라는 새로운
에온, 시대를 준비하는 집단적 정신적 변환 과정이다. 지하의 남근적 신앙에 대한 융의 척kum은 이 새로운 신상인 듯하다. 아직 감추어져 있으나 동시에 드러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신의 상이다. 그 신의 비밀은 융의 전생에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의 숙명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토론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발제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 발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느낌이나 남은 생각 좀 나눠주시죠. 뭐가 뭔지는 정확히는 절대 모르겠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오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속신앙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꼭 그것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시대에 사실은 괴테가 제가 말년에 색채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의 20년에 걸쳐서. 예. 네, 사람들은 파우스트만 다른 것만 알고 있지만 파우스트 같은 거 다른 저술만 알고 있지만 괴테가 20년에 걸쳐서 색이 어떻게 자연과 신성과 모든 이런 섭리를 대표하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지금 이 지하의 신 이거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 색채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네. 네, 그래서 자기는 그걸로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저술들이 훨씬 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 색채론이라는 책은 별로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괴테는 그 색채를 분석하면서 지금 오늘 읽은 걸 정확하게 저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연과 학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종교를 초월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괴테의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현대에 와서는 화가 중에 칸딘스키나 여러 현대 미술가들도 신지학이나 이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종교에 굉장히 빠져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도 딱히 무속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영적인 제가 잘 모르는 어떤 기독교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용어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헷갈리고 이걸 이해하려기보다는 융이 이런 느낌으로 인간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자 했구나 하는 것까지만 그냥 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에너제틱하게 마치 지금 융이 가지고 있던 창조의 신을 지금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많은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재료를 지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또 이런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그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큰 의미들을 우리가 앞으로 융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속에서는 자연과학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인간의 심령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연금술이라는 것 저도 잘 모르지만 괴테나 융은 이 연금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 연금술은 화학이 있지만 단순한 화학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과 다 종합적으로 물질과 영을 함께 바라보는 어떤 학문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화학이라는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 이전은 종합적인 어떤 과학,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인간의 정신까지를 포함한 어쩌면 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이 큰 개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다른 선생님 또 오늘 느낀 걸 좀 나눠주시죠. 그 연금술이라는 게 그 과거에는 시작 자체가 그 원래는 자연과학이나 화학이 아니고 원래는 궁극적인 어떤 진리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신의 영역에 넘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금술사들이 마법사 내지는 그 마녀라는 이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잡히면은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게 화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은 어쩌면은 연금술에 원래 의도했던 게 그 부산물로 나온 게 화학에 관한 그 화학적 발견들이 생물학적 발견들이 나온 거고 결국은 이 연금술을 생각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어쩌면은 그 내재하고 있는 아까 계속 디몬 나오는데 디몬에 대한 내적인 어떤 충동들을 표현하고 싶은 방법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동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연금술이 원래는 금을 만든다 위해서 나온 건데 금보다는 영혼 불멸을 찾고자 하는 욕망들. 성경에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다시금 찾고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들.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 마음 내지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로 표현된다 그러면은 다분히 그 융이 가지고 있는 신 속에서도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가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괴테도 그런 예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문학을 통해서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신적인 지혜 내지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대한 표현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에게 백그라운드 팁을 주셨어요. 원래 연금술은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학이라는 이런 쪽의 접근이 아니었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왜 융이나 괴테가 연금술에 의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다른 걸 보다도 오늘 이 지하의 신 이 챕터 쭉 우리 한 선생님 읽으신 거 따라가면서 융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어린 시절의 배경을 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또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좀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것들이 융의 정신 세계를 어릴 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처음 시작에 모처가 모처가 되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부분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라든지 또 영적인 세계를 내다볼 수 있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안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한번 느끼는 이게 굉장히 또 파괴적인 어떤 힘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또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멈춤이 없이 끝까지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달려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육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때로는 큰 고통과 굉장히 그게 그냥 괴로움이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또 한 선생님께서 우리 무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무속을 가진 어떤 분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러한 신내림이라든지 어떤 일종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나름대로 그들에 대한 거룩한 어떤 힘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밖에 그런 운명에 놓인 자기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종종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있어버리면 융의 습성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앞부분에서 언급하는 게 보니까 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따뜻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해서 존중함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융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게 이제 증언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융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세계라든지 영적인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으로 잘 발전하고 국보가 그쪽으로 튀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짐작을 좀 해보는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공부해 나가는데 오늘 챕터는 굉장히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래스 안에서 편안하게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굉장히 헤비한 작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모셔널이 굉장히 우리를 소모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한 마음 가지고 강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본인에게 일어나는 정서나 생각을 여러분들이 수용해주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나누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면 우리가 한두 학기 하면서 융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